네, 보신 대로 윤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에 출석을 해서 현재 절차에 임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곽근 변호사가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구속기간이 도과됐다. 여전히 이 입장이신 건가요? 네, 구속 취소 청구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이 입장도 여전히 일치.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신문 충실히 임할 것이고 법문상으로나 법리적으로 봐도 너무나 명백합니다.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지금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 재판장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윤정 기자 일단은 10시부터 시작됐으니까 36분 정도 지나간 것 같은데 공판 준비기일 잡고 구속 취소 심사가 좀 이뤄질 걸 보이는데 현재 어떤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일단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은 이 재판이 10시에 시작이 됐는데 12분, 13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네. 이 검찰은 이 재판부에 최소 주에 2, 3회 정도 집중 심리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또 윤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총 230건 분량, 약 7만 페이지의 증거 기록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아직 기록 검토를 끝내지 못했다면서 별도 서면으로 입장을 제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공판 기일은 다음 달 24일에 열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이 구속 취소 신문이 진행이 됐는데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 측이 PPT를 통해서 이 구속 취소 사유를 지금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계속 그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계속해서 얘기해 왔던 것처럼 이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는 점을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구속 기간 자체가 지난달 25일 24시에 완료가 됐는데 이 검찰이 그 다음 날인 26일 날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미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 이런 주장을 지금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네, 강전의 변호사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법률을 좀 다뤄야 될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 심사에 임하고 있는데 이게 받아들일 가능성, 아닐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구속 취소라는 것은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구속의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법원에서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번과 같이 피고인 측에서 구속 취소 청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의 사유가 지금 소멸되었는가 그 부분을 이제 쟁점적으로 보아야 되는데 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 줄밖에 나오지 않았었잖아요. 네. 근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대통령 측에서는 과거에도 이야기를 하였지만 관련자들이 이미 그 당시에도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증언에 대해서 말을 바꾸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나왔었는데 이제 대부분의 그 증인들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 출석을 했거든요. 네. 오늘이 아마도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는 거의 마지막 증인 신문으로 보이는데 네, 뒤에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말을 다시 바꾼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굉장히 적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과거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때보다는 현저히 떨어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공수처에서 대통령이 구속이 되었을 때 면회를 금지하고 그 변호인 이외의 가족이나 지인들의 접견을 금지하고 또 서신 교환도 금지를 했었던 이유가 그때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검찰로 넘어갔을 때 검찰에서는 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금지 조치들을 모두 해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면회를 갈 수 있는 것이 그때 검찰에서 해제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이제 더 이상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법원에서 아마 결정이 빠르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좀 재량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어서 오늘 안에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안에 나올 가능성도 있고 네.
또 만약에 재판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나중에 뭐 1심 판결을 할 때 그러니까 네. 극단적으로는 그 당시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선고를 할 수도 있는데 한 달 뒤 말씀하시는 그 겁니까? 지금 대통령의 상황은 굉장히 좀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네.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아마 오늘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안에라고 하면 사실 3시부터 탄핵 심판이 헌재에서 시작이 재개가 되는데 네. 그 안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 영정실질 심사를 좀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구속영장 그때도 실질 심사를 했을 때 뭐 몇 시간 정도 뒤에 보통 반나절 정도 뒤에 결과가 오후 나오지 늦게 않습니까? 나오곤 했죠. 네. 그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법원에서 예외적으로 만약에 늦게 결정이 나온다면 지금 대통령과 또 지지자들 같은 경우 왜 대통령에 대해서만 불리하게 하는 것이냐,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아마도 좀 그동안의 영장실질심사의 예에 따라서 결정 시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지금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굉장히 많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속보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김종욱 행정관님 일단은 윤 대통령이 구속과 이 탄핵 모두 본인이 직접 설득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 구속 심사 여부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사소송법 93조에 의해서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네. 구속을 취소할 수 있는 건데요. 일단 구속의 사유가 사라졌는가 기본적으로 내란 우두머리 범죄 같은 경우는요.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구속으로 방면했을 때 실제로 도주의 우려가 매우 높아요. 따라서 내란 우두머리 범죄 같은 경우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분 의견이 좀 다르시군요. 저는 그게 원칙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거 하나 하고요. 주장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수사 권한 문제에 대한 건데요. 이제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수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검찰이 이미 공수처한테 수사를 갖다 이관했습니다. 이관했고 공수처가 수사를 한 다음에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고 법원은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관할권 문제인데 왜 이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하지 않고 서부지법에 신청했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피청구인이었던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체포 적부심을 신청했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을 했어요. 제가 볼 때 수사 권한도 관할권의 문제도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도가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땐 구속의 사유가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소멸되지도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일반인들도 잘 누리지 않고 있는 모든 법적인 방어권들을 윤석열 대통령은 다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원은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주지 않게 되면 법원에 대한 신뢰성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례적으로 오늘 이런 어떤 과정들을 밟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결과적으로는 구속 취소라고 하는 신청을 수용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오후에 어떤 내용 나올지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탄핵 심판에 출석을 합니다. 보면은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이번에 심판에 중대 분수령 될 수 있는 증인들이 대거 출석을 하는데 이 부분 한번 볼 텐데 윤정 기자 일단 오늘 마지막에 출석하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고 증언을 수사기관에서 얘기를 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암투병 중이라서 나오지 않겠다고 하다가 출석을 결정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두 차례 국회 측이 증인으로 요청을 했는데 계속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도 이제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네. 또 이 헌재가 강제 구인 절차를 밟자 출석을 하겠다고 밝혀서 오늘은 나와서 오후 7시부터 증언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이 구속 이후에 계엄에 대해서 공개 진술을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지난해 12월 5일이었죠. 국회 행안위에서 이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작 삼성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계엄 계획을 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긴급 체포가 됐었는데요. 네. 이후에 검찰 조사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 체포를 지시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당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이 본인에게 이 국회로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라, 체포해라, 불법이야라고 했고 이후에 5차례 통화해서 역시 같은 내용으로 굉장하게 다급하게 전화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도 같은 내용을 진술을 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타격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본인도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강전혜 대변인, 일단은 얘기를 보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출석 증언이 좀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출석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어떤 말을 듣고 싶어서 불렀을까요? 좀 대통령 측에서는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뭐 여인영 사령관이나 이진우 사령관 이런 사람들도 나와서 본인의 공소장 내용과는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었죠. 그리고 물론 또 일부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만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6차례 정도 통화를 했고 또 알려진 것은 끌어내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지금 진술이 되어 있지만 지난번에 그 이야기가 나왔었던 김봉식 서울청장, 네. 조지호 경찰청장의 하위 부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서울청장은 또 다른 형태로 이야기를 했단 예.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이 대통령의 안가에 함께 갔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리고 어떠한 상하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출동을 해야 되는 서울청장 측에서 다른 진술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언론에 나온 내용에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다. 그리고 사실과 다르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측에서 그동안에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했던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야기들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대통령 측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 양쪽이 다 신청한 증인으로서 오늘 나오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종국 행정관님. 일단은 그렇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른 일부 증인들처럼 오늘 헌재에 나와서 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다른 번복된 혹은 다른 진술을 할 거란 좀 기대를 한 건지 그게 아니라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 좀 타격이 될 수 있는 증언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겠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도 불러서 마지막까지 소위 조지호 청장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거겠죠. 네. 근데 이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검찰 진술 조서를 갖다가 증거로 채택을 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비화폰으로 6번에 걸쳐서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청장에게 6번이나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건 국회 봉쇄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이건 조지호 경찰청장만 얘기 들은 게 아니고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 헌재에서 자기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증언을 갖다가 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후에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헌재에서는 뭐라 그랬냐? 소위 국회 본청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얘기를 자기 지시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조지호 경찰청장만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요. 얘기를 들은 사람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그것이 들어있고 네. 헌재에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진술을 했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도 헌재에서 이것이 맞다고 얘기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이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진술 자체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허물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논란의 메모의 주인공이죠. 홍장원 전 차장도 오늘 다시 한번 출석을 하는데 윤정 기자, 일단 지난 변론 때 일단은 조태용 국정원장의 입을 통해서 일단은 정치인 체포조 메모에 대한 신빙성이 좀 떨어졌다 이런 좀 논란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홍장원 차장을 다시 불러서 진실을 한번 다퉈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에서 지금까지는 유일하게 이 2번이나 불려 나온 증인입니다. 지난 4일에 있었던 5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면전에서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본인이 받았다. 네. 이렇게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이 주태용 국정원장이 8차 변론에 출석을 해서 이 홍장원 차장의 메모는 종류가 4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 메모의 작성 경위도 이 진술한 것과 다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신빙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이런 것을 따져보자 이런 차원에서 홍 전 차장을 다시 부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 전 차장은 대통령과 국정원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자, 김종국 행정관님, 일단은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어느 방송에 나와서 메모 작성의 어떤 공간도 좀 틀렸다, 달라졌다 이런 부분이 나와서 신빙성에 굉장히 큰 의문이 생기는 상황인데,
자, 오늘 나와서 어떤 공방이 이루어질 거라 보십니까? 저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부른 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의 패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조태용 국정원장이 얘기한 내용 같은 경우도 스스로 말한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유는 뭐냐면 김건희 씨 문자가 2개나 갔다. 근데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직전에요. 네, 그렇죠. 계엄 12월 2일 날입니다. 예. 그다음에 12월 3일인가요? 또 10월 3일 이후에 또 국회의원들 2명, 뭐 신성범 의원 같은 경우가 전화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만 제가 볼 때 정확히 기억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기억했다기보다는 CCTV를 돌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CCTV를 돌려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적었다고 얘기하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내용들을 적었다고 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장소가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간대가 언제냐면 10시 58분부터 11시 아마 6분까지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11시 6분 이 상황에 CCTV를 돌려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더라. 근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얘기는 뭐냐면 좋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 대한 10분 정도의 모든 CCTV를 돌려보자. 전 그걸 확인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 작은 편차.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조태영 국정원장은 왜 나에게만 AI급의 기억력을 요구하는가. 그러면서 CCTV 다 돌려보자고 얘기했고요. 메모가 내종유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본인이 막 흘겨 썼다라고 하는 메모지 내용들을 가지고 정서를 했다. 자기 보좌관에게 시켜서 정서를 해서 내용을 적었는데 그 정서 내용을 나중에 이틀인가 후에 봤더니 소위 보좌관이 적은 내용 자체가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자기가 본인이 가피를 했다. 그렇게 따지면 맨 처음에 적었던 메모지 하나, 가피란 메모지 보좌관이 한 거 2번째, 네. 본인이 가피란 게 3가지잖아요. 그럼 3개의 메모지가 있었겠죠. 하지만 용지 같은 경우는 2개만 있는 거죠. 맨 처음 메모했던 메모 용지, 가피란 적은 거 위에다가 가피했던 내용들밖에 없기 때문에 왜 4개라고 얘기하는가? 전 이건 제가 볼 때는 소위 제1국정원 차장의 보좌관을 불러서 아마 이 사실에 대해서 다그치지 않았을까?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네. 전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오늘 진술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에 어떤 차이점들을 계속 부각시키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가장 이번 내란 과정에서 일관된 입장을 진술한 사람은 저는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제 생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진술이 나오고 난 다음에 네. 국정원 원장이 이런 저런 내용들을 제기하면서 진술자의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추후에 제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오늘 변론 과정에서 훨씬 더 명백하게 사실적 일관성이 밝혀질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홍장원의 메모, 증거, 증언에 있어서 좀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 재판관들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일단은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처음에 정영식 재판관이 물어봤던 것이 메모에 왜 검거 요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물론 마지막에 4번째 버전의 그 메모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요. 저희 여인영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홍장원 차장에게 위치 확인을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위치 확인을 하는 것과 이게 체포조로서 검거를 하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일단은 홍장원 차장이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에 있어서 그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공터에서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거를 흘려 썼기 때문에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켰다. 그리고 거기에 본인이 이제 가피를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조태용 원장이 나와서 이야기한 부분은 처음에 홍장원 차장이 쓴 메모가 있고 원본 메모가 있고 그리고 네. 그것을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킨 메모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이유인지 앞에 2가지의 메모는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좌관에게 기억나는 대로 다시 써달라라고 이야기한 3번째 메모에 본인이 가피란 4번째 버전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홍장원 차장이 왜 앞에 2가지의 메모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인가? 그 부분이 오늘 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측에서는 곽종근 사령관과 홍장원 차장의 어떠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함으로써 처음에 비상계엄이 있은 이후에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가 이 2명의 진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내란 프레임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홍장원 차장이 본인이 썼던 원본 메모와 보좌관이 쓴 내용의 그 메모가 만약에 이게 정치권으로 흘러갔고 그래서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메모를 보좌관으로 하여금 만들게 한 것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출되어 있는 메모 자체가 원본이 아니고 보좌관의 기억에 따른 메모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증거를 채택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던 것인데 이러한 메모의 향방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사무실에서 썼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본인이 공터가 아니라. 그럼 사무실에서 서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무실에서 써서 쓰죠? 그리고 사무실에서 썼다면 본인이 메모를 보고 본인이 다시 정서를 하면 됩니다. 가필되어 있는 글씨체를 보면 그렇게 글씨를 못 쓰지 않아요. 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보좌관으로 하여금 정서를 시킨 것인가? 똑같은 내용의 2개의 메모를 현출시켜서 정치권으로 하여금 나름의 크로스 체크라는 형태로 진행하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그런 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핵심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를 들면 체포 명단이 홍장원 1차장에만 있으면 문제가 돼요, 이게. 하지만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자기 수하에게 얘기했던 체포 명단, 그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들려줬다고 하는 체포 명단이 거의 다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명단의 일치성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그 명단과 관련해서 가필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건 저는 오히려 소위 메모했다고 얘기하는 홍정원 1차장에 대한 신빙성들을 갖다가 계속 약화시키려고 하는 헌재의 전략이지 체포 명단에 대한 실체는 사라지지 않는 거죠. 이 명단이라는 것이 김용현 전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체포 명단이 아니라 어떤 포고령에 있어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홍정원 차장에게는 위치 확인 자체를 그냥 부탁을 했던 것이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 확인을 부탁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위치를 확인하는 것과 이게 체포 명단이다라고 나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자, 오늘 탄핵 심판은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두 분도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았나 싶고 오후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밝히는 데 중요한 증인이죠. 한덕수 국무총리도 오늘 헌재 증언대에 서죠. 비상계엄 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췄는지 양측이 집중 추궁할 걸로 보이는데 한 총리 어제 본인 탄핵 심판에서 이와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가 어떤 발언을 할지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할지 또 다른 얘기를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탄핵 심판의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조기 대선이라고 말하지만 않을 뿐 사실상 여야 대권주자들은 실제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어제 여러 여론조사에서 여권 선두를 달리는 김문수 장관이 한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찾았습니다. 현장에요. 굉장히 많았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토론 주제가 중요해서 오신 거 맞으시죠?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역시 저 1등이신 분이 오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범우수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계신데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로서는 너무나 뜻밖이고 제가 한 게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나오면은 우선 출마하시는 것도 좀 불안을 하시는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판단성 다른 거에 대해서 떨어진다라는 지적들이 전혀 없으시죠?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밑바닥 재단 보조, 미싱 보조 공장에서 7년 이상 공장 생활을 하고 가장 어려운 지역이라는 우리 부천 소사에서 국회의원도 제가 3번 했고요. 경기도에서 제가 도지사도 2번 했고 사회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남들이 하고 싶어하는 자리까지 해봤는데 이 약자를 보살피는 것이 공직자의 첫 번째 직분이다. 이 점을 잊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주원 기자. 일단은 보면은 지난번 오세훈 시장 토론회 때보다도 굉장히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찾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토론회에 물론 나경원 의원이 주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과반 6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도부를 포함해서 의원들이 정말
많이 모였는데요. 이 나경원 의원도 얘기를 한 것처럼 네, 화면에 아무래도 보여도 꽉 찹니다. 네, 보수 진영에서 차기 대선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김문수 장관이 기조 연설에 나선 게 아무래도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이유 가운데 큰 이유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의식한 듯 이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이 김 장관을 향해서 기자들의 이 질문이 쏟아졌고 보신 것처럼 질의응답을 진행을 했는데 30분 넘는 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네. 했다고 합니다. 자, 선두 주자에 많은 의원들이 몰리는 것 읽은 보면 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자, 윤정 기자 얘기한 것처럼 좀 잠깐 정리를 하면은 일단 그동안 김문수 장관이 대선 출마 생각 없다고 했는데 우리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확장성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본인이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구구절절하게 쭉 얘기를 했는데 강전의 대변인 이러면 사실상 대권 도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해요. 어제 저희 이야기는 대권 도전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그동안에 갑작스럽게 여론조사에서 뭐 이렇게 1등으로 올라가고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극우적인 모습들, 특히 그 비상계엄 이후에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 국무위원들 다 일어나서 사과하라고 했을 때 혼자서 이제 앉아 있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제 저 이야기는 조금 억울하다.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방향이 그쪽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보고요. 지금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께서 굉장히 좀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지금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탄핵은 기각되어야 된다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어떠한 대선 의지에 대해서 뭐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있는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네. 어제 본인이 살아온 과정을 이야기한 것은 사실상 김문수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아는 내용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갑작스럽게 뜨고 그리고 중도나 혹은 이제 민주당 지지자분들께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일 수 있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해명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권 주동 건 거 아닌가요? 근데 굳이 그것은 그렇게 저는 설명한다는 거. 대권이라기보다는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극우적인 모습으로 대통령에 대한 뭐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만 이렇게 김문수 장관을 중심으로 모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있어서 내가 그런 이미지로 비치는 것이 조금 억울하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제 어쨌든 기자분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네. 대권의 의지라고까지 지금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을 두고서 다들 이렇게 움직임도 있고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고 하면 조기 대선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대선이 열리고 뭐 대선도 치러봐야 알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장관도 뭐 물러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아마도 대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문수 유지 장관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지금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가 너무 공고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군들이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뭐 5%도 안 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왜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 장관 좀 이제 오른쪽으로 평가가 되는 김문수 장관부터 지금 뭐 책을 내면서 다시 활동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까지 네. 여러 스펙트럼이 있는 것이죠. 그 중간에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홍준표, 뭐 원희룡 이런 분들도 아마도 이제 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경선에 함께 임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보면 아무도 탈당한 사람이 없어요. 특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탈당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에서 본인이 이제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이 경선 과정에서의 마지막에 뭐 김문수가 정말로 극단적으로 후보가 되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지지 선언을 하면서 선대위원장을 맡고 아니면 뭐 한동훈이나 오세훈이 후보가 되었을 때 역시 김문수, 홍준표 이런 분들이 선대위원장을 맡는다면 서로 이거 원팀이 될 수 있다. 예, 이거 자체가 저는 중도 확장성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조기 대선이 지금 언제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뭐 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정책적인 모습들, 비전을 보여준다는 것은 꼭 이번 그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의힘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보입니다. 네, 지금 보이는 여권의 대권 주자들 4명 하나하나씩 알아볼 텐데 일단 김종욱 행정관님
처음에 제가 설명했듯이 많은 의원들이 오세훈 시장 때보다 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김문수 장관 토론회에 몰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의원들이 보기에는 김문수 장관이 좀 더 가능성이 있겠네라고 봐야 할까요? 정리된 거죠. 108명 중에 60명이 당대표도 아니고 원내대표도 아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고 해서 왔다. 이 얘기는 뭐냐? 조기대선 열려. 어떤 형태로든지 당 내에서 중요한 어떤 대선 후보급들의 행사에 얼굴을 비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저 바쁜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왜 가겠습니까?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기사가 다 나오는 거죠. 60명 정도면 조기대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면화된 것이고 소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가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뭐 눈도장 찍으러 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제가 볼 때 이건 늪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15%의 늪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대부분 15%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 근데 이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극우 지지층들이 과대 어떤 포집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징표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김문수 장관이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중도 확장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김문수 장관으로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소위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 지지층들을 모아서 당의 권한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김문수 장관만 유일하게 소위 내란의 계엄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길 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되면 계엄은 정당했다.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 뭐라고 했습니까? 계엄은 위헌이고 불법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 계엄 잘못됐다고 보기가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권영세 대표는 아주 희한한 얘기를 했어요. 계엄은 잘못됐지만 소위 거기와 관련해서 탄핵은 안 돼. 그러니까 잘못은 저질렀는데 처벌은 하지 마.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우측에 있는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됐을 때 그 입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중도가 따라올 수 있나요? 중도가 따라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늪에 빠져 있다. 15%의 늪, 그다음에 계엄에 대한 태도의 늪, 이 두 가지 늪을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60명이 모여서 김문수 장관에게 눈도장을 찍는 모습, 국민들이 저걸 좋게 볼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한 인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얘기도 해볼 텐데 윤지영 기자, 일단은 이 출간 소식으로 일단 정치 복귀를 알렸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 책 보니까 온라인에서 예약 판매가 어제 시작됐는데 첫날 실시간 판매량 1위에 올랐는데 이 책 내용이 어떻길래 이렇게 좀 인기가 있습니까? 네, 분량이 384쪽 분량인데요. 이 책 소개를 보니까 비상계엄 반대부터 당대표 사퇴까지 14일 300시간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듯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궁금해지는데 특히 비상계엄 이튿날이었던 지난해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이 국회 해산도 할 수 있는데 국회 해산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취지의 대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통령이 헌법에 없는 국회 해산권을 언급하면서 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는 건데요. 네. 또 책에서는 이 윤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의원들이 모이기 어려운 오후 10시를 넘어서 기습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걸 보면 윤 대통령에게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막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뭐 배신자 프레임이 좀 씌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계엄 반대, 탄핵 찬성과 관련해서 정당성을 좀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인상 깊었던 점은 저자 소개란에 이 한 전 대표가 태어나고 유년 시절을 보낸 지역, 출신 대학과 군복무 지역, 그리고 주요 정치 이력 등은 담겼는데 21년 동안 재직한 검사 경력은 또 포함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검사 이력은 뺐다. 이 부분도 아마 굉장히 관심을 좀 끄는 것 같은데 일단은 검사 이력을 뺐다 하는 부분들은 김종욱 행정관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 됐고 또 차기 대권을 노린다고 해석을 받는 한동훈 대표는 검사 이력을 뺐다 하는 부분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이해는 됩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검사 출신 대통령 시즌2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자기가 검사의 이력을 빼는 건 또 자기 인생은 또 부정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되게 애매한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부정이다, 예. 아니 좋은 검사들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검사를 갖다가 거의 20년 넘게 해왔으면 자기는 검사로서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또 하나는 지금까지 본인이 소위 계엄, 그러니까 내란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위헌위법적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내내 싸우지 않고 잠자코 있다가 준비한 게 저 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국재선 준비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저부터 참 비겁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위헌위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집권 여당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소위 계엄에 대한 반대 여론들을 고려한다면 내부에서 열심히 싸웠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까지요. 그러다 갑자기 소위 탄핵 인용이 가까워지니까 책을 내면서 자기 이제 대선 출마할 거야. 대부분 정치인들이 책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저런 대선 출마나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하는 거니까요. 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약간 비겁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이해는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 이제 한동훈 그다음에 유승민이 두 후보 같은 경우에 가장 어떤 의미 있는 측면들은 중도 확장성 문제뿐만 아니라 네. 계엄 문제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측면 하나 하고요. 또 하나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 명태균 게이트에서 좀 자유로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본인이 기회라고 생각하신다면 진짜 저 책 제목인 것처럼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싸우십시오. 그래야 네. 기회가 올 겁니다. 강전의 대변인, 일단은 책 판매량만 보면 선두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것 같긴 하고요. 또 하나 이 북 콘서트를 전국을 돌면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세를 좀 모으겠다,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겠다 이렇게 좀 판단해야 될까요? 거의 뭐 북콘서트라는 것은 선거운동으로서 지역을 돌아다니겠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아직 책이 완전히 발간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데 조금 아까 윤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이라든지 헌법에 없는 것들을 본인에게 언급했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라는 네.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헌위법하다고 본인이 선언했던 부분들 그리고 탄핵이 인용되어야 된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지금의 여론 조성에 있어서는 우리 조금 아까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그리고 내란죄로서 형사소송이 굉장히 방어권에 있어서 불리한 부분들이 있고 또 문제는 증인으로 나온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2월 초에 있었던 여론보다 지금 보수층이 굉장히 집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나오면서 21년의 검사 생활을 본인 이력에서 지웠다라는 것은 행정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부분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책 내용에 있어서 아마도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고 좀 비판하는 내용들이 줄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북콘서트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좀 저는 어떠한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명태균 씨의 폭로전에 좀 휘말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윤정 기자, 일단은 홍 시장 같은 경우에 어제 여기 대해서 좀 반박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명태균 씨 이른바 황금폰에서 홍 시장의 아들의 문자 메시지가 나왔다는 보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네. 보였는데요. 이 명태균 씨를 사기꾼이다 이렇게 칭하면서 본인의 SNS를 통해서 나는 지난 대선 경선 때 명태균 사기꾼에 의해서 여론 조작을 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의 아들이 명 씨에게 2번 문자를 보낸 건 명 씨 밑에서 정치하던 최모 씨가 아들의 고교 동창이라서 그를 통해서 명 씨가 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로 믿고 이 감사 문자를 보낸 것뿐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 명태균 씨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강혜경 씨의 변호사는 어이없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홍준표 시장은 굉장히 명태균 씨와 오랫동안 이제 관계가 있었던 걸로 저는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어떤 최모 씨라고 있어요. 홍준표 시장의 아들 친구가 있는데 단순한 아들 친구가 아니라 홍준표 시장하고도 굉장히 잘 알고
거의 양아들 비슷하게 네, 여기고 네,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홍준표 시장이 막 명태균 씨에 대해서 완전히 선을 긋는 걸 보면서 예, 명태균 씨도 분노하고 있고 강혜경 씨도 어이가 없다. 네, 강전혜 대변인. 일단은 홍 시장의 명태균 리스크 타격이 좀 있을 거라 보십니까? 좀 빨리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본인은 명태균 씨와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었고 뭐 수사가 된다고 해도 본인은 뭐 떳떳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도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 최 씨라는 사람, 아들 그 홍 시장의 아들 친구라고 알려지고 있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명 씨와의 관계가 그동안에도 언론에 좀 많이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선거인 명부가 명 씨 쪽으로 유출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시장은 지속적으로 명 씨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아들 쪽 입장에서는 진짜 무언가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네.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뭐 일회성인지 여러 번 있었던 일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왜 굳이 지금 특검으로 가야 되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일부 뭐 김영선 의원과의 금전거래 이런 것들은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내외가 어떤 그 김영선 의원에 대한 그 공천 대가로서 뭐 이런 부분들 공천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네.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앙지검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창원지검에서 지금 밝힌 바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이 수권 정당을 원한다면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을 믿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뭐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대면 조사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브리핑 조항을 통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 과정에 있어서 홍준표, 오세훈 이들과의 수사 관계를 계속적으로 국민들께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특검을 하게 되는 이유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권력으로서 권력형 비리가 있을 때 우리가 수사기관을 믿지 못할 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 내외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황이고 김건희 여사도 가택연금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를 굳이 특검을 해야 되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속보 저희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이 오늘 있었다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종료가 조금 전에 됐다고 합니다. 윤정 기자, 일단은 구속 취소 신문 종료까지 됐다고 하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결과가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이 신문이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구속 취소 신문에서 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정당하게 선포를 한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함으로써 내란 혐의의 상당성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기 때문에 직접 발언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추측들이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일단 서울구치소로 복귀를 한다는 일정은 없었다고 저희가 네. 이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취재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뭐 집업에서 할지 아니면 이동을 해서 할지 그 부분은 차량이 나오는 상황을 보고 저희도 추측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강전혜 대변인, 일단 재판부가 심사숙고의 결론 내리겠다고 좀 밝힌 것 같고 일단 윤 대통령은 또 발언을 안 했다고 하죠. 이 부분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지. 구속 취소 신문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구속 사유가 소멸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봤을 것이라고 보고요.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조금 아까 윤 기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 위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마도 체포영장이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집행 과정에 있어서 경찰력이 동원된 것. 네. 원래는 공수처 단독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공수처가 이제 너무 인원이 적다 보니까 경찰이 협조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근데 경찰이 바깥에 있는 어떤 지지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냥 질서 유지 정도만 했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 과정에 있어서 관저 안에까지 함께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 있어서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호처로부터 그때 출입 허가 공문을 위조했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때 또 굉장히 크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죠. 이러한 뭐 절차에 있어서
있어서 뭐 처음에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서 그 영장이 발부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겠다라고 아까 그 구속취소 신문 이전에 변호인이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만약에 오늘 결과에 있어서 석방이 되게 된다면 결정이 나오면 바로 석방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영향이 가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탄핵 심판이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구치소로 이동할지 아닐지 굉장히 궁금한 대목인데 윤정 기자, 지금 어떻게 지금 이동 여부는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법무부 취재한 내용이 추가로 들어온 건 네. 지금 오늘 오후 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서울구치소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네. 상황이고요. 또 헌법재판소를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원래는 집업에서 형사재판이 끝나면 바로 가기로 했는데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4시간 때문에 가까이 남은 것 네, 같습니다. 구치소로 돌아왔다가 다시 갈 수도 있는 좀 유동적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 앞에서 지금 저렇게 취재진들이 계속해서 이 변호인단이 나오는지 등에 대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혹시나 이 변호인단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거나 하게 되면 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전혜 대변인, 일단은 보면은 윤 대통령이 오후 탄핵 심판에 출석을 여부가 아직 결정 안 됐다고 하는데 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신문 새 증인 3명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청장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중점 굉장히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듣고 뭐 변호인 통해서 뭐 신문하든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안 한다고 하면 본인 입장에서도 좀 불리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이 워낙 그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는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 네. 그 와중에 오히려 재판부로부터 제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실상 오늘 구속취소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지쳐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기일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 저는 그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까지처럼 증인신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면 저는 오늘 오후 그 3명의 재판, 특히 홍장원 차장과 조지호 청장에 대한 것은 대통령이 직접 물어보고 싶은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싶을 것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오전에 이렇게 한번 사건을 하고 나면 사람이 굉장히 진이 빠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윤곽근 변호인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죠. 어떤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횟수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집중 심리를 통해서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속 취소 신문 어떤 점 강조하셨습니까? 다 보셨잖아요. 쟁점이 이제 구속기간 문제와 그리고 인치 문제, 공수처 검사와 이제 검찰청 검사 간의 업무 관련해서 인치 문제, 그리고 내란죄가 성립 안 된다는 문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께서는 이제 직접 발언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뭔가 직접 발언하실 의향은 원래 없으셨던 걸까요? 변호인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오늘의 쟁점은 아무래도 절차적 요건에 관한 부분이어서 특별히 말씀하실 게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헌재 출석합니까? 네, 출석하십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동하실 예정이세요? 이동 동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이동 시점? 지금 바로 이동하실 예, 이동하실 거예요.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오늘 법정에서 여러분들께서도 보셨겠지만 법문상 그리고 법리적인 부분에서나 법 해석상으로 지금의 구금 상태는 불법 구금 상태다. 구속 사유는 소멸됐다는 것이 설명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검찰 측의 어떤 주장이나 견해는 특별한 논리나 법리적 주장보다는 기존에 이렇게 처리돼 왔다는 것을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그리고 법률의 해석으로
처리를 한다면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황교안 대변인 일단은 쭉 들으셨는데 이 얘기만 좀 듣고 분위기를 살펴야 될 것 같은데 재판 분위기를요. 석방 여부는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올지? 글쎄요, 지금 뭐 변호인 표정도 이렇게 좀 표정 관리가 되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충분히 변호인들이 그 과정에 대해서 대통령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다 했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어떤 결정이 나오던지 간에 대통령 측에서도 충분히 수용하겠다라는 모습을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 측에서 지금 구속 취소 사유에 대해서 모든 과정에 대해서 다 소명을 하였고 그리고 오히려 검찰 측에서는 그냥 진행이 이런 형태로 되었다라는 정도만 이야기했다라고 윤곽근 변호사는 지금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구속을 계속해야 되는 사유가 소멸이 되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뭐 관련된 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 뭐 증언을 번복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김종택 행정관님 마지막 시간이 좀 없어서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석방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여러 가지 또 혼란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뭐 가정을 존재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법원이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란 우두머리 범죄입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헌재에서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신문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직접 신문을 하게 되면 위압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밖으로 나왔을 때 거기에 따른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알겠습니다. 법원이 그런 판단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라이브픽입니다. 러시아로 파병됐다 우크라이나군의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의 인터뷰가 공개됐는데요. 북한의 참혹한 현실이 드러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의 중고등학생 정도인 10대 중후반 어린 나이에 입대해 가족과 단절된 채로 10년간 장기 복무한다는데요. 26살의 북한군 포로 리 씨는 부모님을 입대 후 한 번도 못 만났다고 전했고요. 북한군 포로 백 씨도 입대 후 4년 동안 홀어머니를 만나지 못했고 어머니가 파병 사실조차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북한군은 북한에서 국방뿐 아니라 여러 국가 사업에 동원돼 혹사되기도 한다고요. 북한군 포로는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무인기 조종사가 전부 한국 군인이라는 보위부 요원 말에 속아 한국군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다 전하며 북한에서 포로는 변절과 같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 전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전원 수용 원칙하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톨릭교회 최고위 성직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폐렴을 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교황청은 CT결과 교황의 양쪽 폐에 폐렴이 발생한 점이 확인됐으며 추가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교황의 병세를 전했는데요. 올해 88세 고령의 교황은 젊은 시절 폐 일부를 절제했고 겨울철마다 기관지염 등에 자주 걸리는 편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원 치료로 인해 교황은 일요일인 오는 23일까지 모든 외부 일정을 취소했는데요. 현재 교황의 모국인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선 교황의 건강을 기원하는 미사와 기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신자들의 염원 때문인지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은 농담도 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은 물론 혈액검사 염증 지표도 정상 범주에 접어들고 있다고 합니다.